아이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예의예요? 이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에 왜 물을 뿌리시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우리 집 대문에 물벼락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저도 그 할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나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려는 지독한 저주인 줄로만 알았죠. 너무 화가 나서 그 할머니 가슴에 피눈물. 나는 대못을 박아버렸는데, 그때의 제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문에 물을 뿌린 날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신호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거든요. 혼자 사는 60대 여자인 저를 위해 80대 노파가 매일 아침 목숨 걸고 보내온 그 눈물겨운 구조 신호. 오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옆집 대문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5이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아파트와 쑤시는 무릎뿐이더군요. 5년 전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그 넓은 아파트가 어찌나 적막하던지 밤마다 들리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꼭 제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더 늦기 전에 내가 꿈꾸던 전원 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경기도 외곽에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마당에 상추도 심고 예쁜 꽃나무도 심으면서 남은 여생은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이사 온 첫날 마당에 서서 올려다본 하늘이 어찌나 푸르던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딱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사 온 지 정확히 8회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상추 모종을 심느라 몸이 좀 고단해서 늦잠을 좀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치익, 촥, 촥.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비가 오나 싶었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하늘은 맑기만 한데 우리 집 대문 쪽에서만 물줄기가 거세게 들이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우리 집 담장 너머로 옆집 방 노파가 호스를 들고 우리 집 대문을 향해 물을 뿌려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이 할머니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제가 소리를 치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호스를 휘두르며 우리 집 대문 구석구석에 물을 뿌려대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사람처럼요.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예의예요? 이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에 왜 물을 뿌리시냐고요. 대문 앞은 이미 물바다가 됐고 제가 정성 들여 칠해놓은 흰색 대문 페인트 위로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됐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할머니는 물을 딱 끊고는 말 한마디 없이 쓱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기가 막혀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텃세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계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 소리만 들리면 아침이 온 줄 알았죠. 치익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물줄기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호스를 들고 나오자마자 제가 앞을 가로막았죠. 할머니, 저랑 말씀 좀 하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해드린 거라도 있어요? 말씀하시면 고칠 테니까. 제발 이 물 좀 그만 뿌리세요. 대문 바닥에 이끼가 껴서 미끄러워 죽겠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깊고 깊은 늪을 보는 것처럼 공허한 눈. 할머니는 제 눈을 아주 잠깐 맞추더니 입술을 꾹 다문 채 또다시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발 위로 물이 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이장님, 저 옆집 할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 대문에 물을 뿌려대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도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던 이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 한 대를 물더군요. 김 여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박씨 할머니가 원래 좀 저래요. 예전에 큰일을 겪고 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거든. 마을 사람들 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냥 좀 참아봐요. 아니, 이장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대문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마당이 뻘밭이 됐다니까요. 하지만 이장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큰일을 겪었다는 말이 가슴에 걸리긴 했지만 당장 눈앞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흉흉하더군요. 박노파가 옛날에 자식을 자기 손으로 버렸다느니 남편을 잡아먹고 미쳤다느니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할머니가 물을 뿌리는 게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는 부정한 주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나오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어김없이 호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빗물에 섞여서 잘 보이지도 않는 물을 대문에 대고 쏘아대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무섭던지 저는 거실 커튼 뒤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계속 살 수 있을까?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내려온 이곳이 졸지의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내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가장 아파할 말을 골라 내 입에서 비수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독한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향해 독설을 내뱉으려던 그 순간에도 할머니의 호스 끝은 우리 집 대문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물줄기가 사실은 저에게 보내는 간절한 안부 인사였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두 번 참는 건 되지만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이사 와서 이제 좀 쉬어보려는데 눈 뜰 때마다 들리는 그 기분 나쁜 치익 소리. 그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혈압이 확 오르는 게 나중엔 환청까지 들릴 지경이었다니까요. 제가 처음엔 그래도 도시 사람 체면에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비싼 롤케이크 하나 사들고 할머니네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보기도 하고 어머니,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 노파라는 할머니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든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그저 그 낡은 호스를 손에 꽉 쥐고 우리 집 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 눈빛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단순히 치매 노인의 멍한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집에 무슨 대단한 원수라도 진 사람처럼 아주 간절하고도 무서운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선 점점 공포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죠. 아, 저 할머니가 내가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고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대문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꼬리뼈가 울리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마침 할머니가 물을 다 뿌리고 뒤돌아가려는데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야, 당신 때문에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대체 왜 그래, 왜? 제 비명에 할머니가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기색은커녕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빤히 보더니 아주 작게 입술을 달싹이더군요.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아직 멀었다는 식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 손에 들린 호스를 뺏어서 저도 할머니한테 물을 싸버렸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이 미친 할머니야. 할머니는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를 빤히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오히려 제가 겁이 나 호스를 던져버리고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의 과거를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이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겸 쉼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항상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나무를 다듬거나 담소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제가 넌지시 박 노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집 할머니요? 아유, 말도 마요. 저 할머니 원래 저러지 않았어. 예전에는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일도 잘하던 양반이었지. 나무를 다듬던 이씨 할머니가 혀를 찢찢 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근데 한 30년 전인가 큰 사고가 있었어. 외동딸 하나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그 딸이 서울로 시집가서 애 낳고 살다가 글쎄 갑자기 죽었대잖아.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처참하게요? 사고였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고면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라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박 씨가 딸하고 싸우고 한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 그러다가 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서울 딸네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이씨. 할머니가 코를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팔뚝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박 씨가 그때부터 미쳤어. 자기가 연락만 했어도 자기가 한 번만 찾아갔어도 딸이 안 죽었을 거라고 매일 밤낮을 통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대문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더라고. 누가 이사 오기만 하면 저러니 이 동네에서 박 씨 옆집은 항상 비어 있었지. 김 여사님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거야.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자식만 버린 게 아니야. 딸 죽고 나서 남편도 화병으로 죽었는데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문에 물만 뿌리고 있었다니까?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야. 김 여사 웬만하면 이사 가죠. 할머니 기가 보통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정심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소름 끼치고 무서워졌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정신이 나가서 남의 집 대문에 물을 뿌린다니 그건 우리 집을 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나를 죽은 딸 대신으로 여기고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 서니 박 노파가 뿌리고 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아 눅눅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할머니들이 말한 죽은 사람의 냄새처럼 느껴져 코를 찔렀습니다. 제 안방 창문 너머로 옆집 박 노파의 집 마당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거기 쪼그리고 앉아 낡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멍하니 수면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꼭 박 노파가 담을 넘는 소리 같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도 할머니의 비명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할머니가 또 물을 뿌리러 나오면 그때는 정말 끝장을 보겠다고 이장이고 뭐고 경찰을 불러서라도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대야의 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 우리 집 부엌 뒷문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치익.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준비해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 노인네야. 딸 죽여먹고 남편 잡아먹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어? 당신 딸이 왜 죽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숨이 막혀서 죽은 거야. 귀신이 돼서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나타나는 거라고. 제 독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순간적으로 덜덜 떨리더니 호스에서 나오던 물줄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파르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승리의 징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편 우리 집 지붕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그날 할머니한테 내뱉은 말들, 지금 생각해도 제 입술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잔인했죠. 딸 죽여먹은 노인네니 귀신도 당신을 피한다느니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붓고 나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힘없이 호스를 떨어뜨리고 뒷모습을 보이며 비틀비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그 지긋지긋하던 치익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침 7시가 되어도 세상은 적막하기만 했죠.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진작에 소리를 좀 질러줄 걸 그랬어. 라며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청소했죠. 바싹 마른 대문을 보면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정복감까지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아침 7시만 되면 저도 모르게 귀를 세우고 대문 쪽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소리가 사라지니 마치 시계 초침 소리가 멈춘 것처럼 온 집안이 죽은 듯이 고요했거든요. 옆집 박 노판의 집은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건 아니겠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먼저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에 보일러를 평소보다 세게 틀고 잠자리에 들었죠. 시골 전원주택은 외풍이 심해서 안방 문을 꼭 닫고 가습기까지 틀어놓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이었을까요? 꿈속에서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가 얹혀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은 몽롱한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보일러 배기통이 역류해서 집안에 가득 찬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도 무서운 잠처럼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쾅, 쾅, 타타타탁. 갑자기 제 안방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채찍으로 유리창을 사정없이 갈기는 것 같은 소리. 바로 방 노파의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대문에 힘없이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호스를 길게 끌어와 제가 자고 있는 안방 창문을 향해 물포를 쏘듯 집중적으로 물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여편네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창밖에서 들리는 노파의 쇳소리 섞인 비명과 창문을 때리는 거센 물소리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의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창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창문을 열려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죠. 그때마다 밖에서는 더 거센 물줄기가 창문을 때리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마침내 드르륵 하고 창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할머니가 쏜 물벼락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 차가운 기운이 폐부 깊숙이 박힌 독가스를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창틀에 매달려 헛구역질하며 한참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 창밖을 보니 박노파가 흠뻑 젖은 채 호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평소의 그 공허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 아니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시뻘겋게 충혈된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살았구먼 살았어. 할머니는 제가 창문에 매달려 숨을 쉬는 걸 확인하자마자 호스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할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내몰아 쉬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제가 할머니 어깨를 붙잡자 할머니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젖은 옷을 끌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독한 소리 들으시고도 왜 저를 구해주셨냐고요?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딱 한마디를 내뱉으셨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떨리던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이 바싹 말라있더군. 죽은 사람 집 대문처럼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우리 집 대문에 물을 뿌렸던 건 단순히 미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요. 할머니에게 젖은 대문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증거였고 마른 대문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느라 인기척이 없자 할머니는 불안함에 우리 집 대문을 관찰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일러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연기를 보셨고 30년 전 자기 딸을 잃었을 때의 그 불길한 예감이 할머니를 움직이게 한 거였죠. 저는 그날 아침 할머니가 물을 뿌려 적셔놓은 우리 집 대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던졌던 그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도 저를 살리려고 그 무거운 호스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딸 죽인 노인네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제가 얼마나 몹쓸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노파가 저를 구한 건 이번이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우리 집 대문을 적시던 그 물줄기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깊고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비쳤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박노파 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화탓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퍼부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사과랑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옆집 대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 영자예요. 계세요? 평소엔 우리 집 대문에 그렇게 물을 뿌려대던 분이 정작 본인 집 대문은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꽉 닫아놓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대문 앞에 상자랑 내복을 두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끄끄. 처음엔 길고양이가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건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슬픔을 억지로 삼키는 듯한 짐승 같은 흐느낌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담장 낮은 곳에 발을 딛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복판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혔어요. 한겨울 그 찬물에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뭔가를 벅벅 문질러 빨고 계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아주 조그만 아기 옷이랑 젊은 여자가 입었을 법한 화사한 원피스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물을 뿌렸어야 했는데. 내가 물을 더 빨리 뿌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옷들이 이미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때 하나 묻지 않은 옷들을 마치 살이 터져라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할머니의 손등은 이미 찬물에 터져서 뻘겋게 피가 비치는데도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 대문에 물을 뿌린 건 단순히 생존 확인을 넘어선 할머니만의 속죄였다는 걸요. 이장님이 말했던 그 고독사한 딸 이야기. 할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락을 끊고 지냈던 그 며칠 동안 딸의 집 대문이 바싹 말라 있었을 그 풍경이 평생의 한이 된 겁니다. 그때 내가 가서 물이라도 뿌려봤다면, 대문 앞에 서기라도 했다면 딸을 살렸을 텐데 그 지독한 후회가 할머니를 30년 동안 물에 집착하게 만든 거였죠. 제가 담장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보며 눈물을 닦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원망과 슬픔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저는 그만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봐? 뭘 봐? 너도 나 비웃으러 왔어? 딸 죽여먹은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하러 왔냐고. 할머니가 마당에 있던 대야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쏟아진 물이 얼어붙은 마당을 적시는데 할머니는 그 물속으로 손을 뻗어 딸의 옷가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향기야, 우리 향기 냄새가 안 나. 물을 아무리 뿌려도 그 냄새가 안 없어져. 할머니가 말하는 그 냄새, 고독사한 시신에서 난다는 그 지독한 냄새를 할머니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코끝에서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냄새를 씻어내고 싶어서, 그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매일 아침 생명의 상징인 물을 뿌려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가 두고 간 사과 상자를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사과가 길바닥에 나뒹구는데 제 마음도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김 여사, 그냥 포기해. 저 할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의 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 그 차가운 물줄기 너머로 느꼈던 할머니의 간절함을 봤으니까요. 그건 광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꼭 살아야 한다는 숭고한 집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옆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노파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향해 호스를 들고 계시더군요. 마치 하늘에라도 물을 뿌려 죽은 딸을 깨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대문을 적셔주겠다고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물 호스를 제가 같이 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의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던 그 무렵 우리 동네에 아주 험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외지인들이 동네를 기웃거리고 밤마다 누군가 우리 집 뒷담을 넘으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의 한복판에 우리 물벼락 할머니 박노파가 다시 한번 호스를 들고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골 전원 생활이 낭만적이기만 할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문만 걸어 잠그면 세상 천지, 나 혼자만의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장은 낮고 이웃은 멀고 한낮의 정적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여자는 범죄자들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걸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꾸물꾸물했습니다. 박노파 할머니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집 안청소나 하며 기분 전환을 하려 했죠. 점심때쯤이었을까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점잖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가스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 점검 중이라 잠깐 확인 좀 할게요. 형광 조끼를 입고 서류첩을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시골은 워낙 이런 점검이 잦으니까 저는 별 의심 없이 대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이 사람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가스밸브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집 구조를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집이 참 좋네요. 아드님은 안 계시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차 싶었죠. 제가 대답을 피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려는 찰나 그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제 목에 들이대는데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해소리 지르면 바로 긋는다. 돈 어디 있어? 금반지랑 통장 다 내놔. 저는 입이 틀어막힌 채 안방 구석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놈은 제 손발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입까지 막아버린 뒤 장롱을 뒤엎고 서랍을 다 빼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평일 대낮의 시골 마을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장님은 밭에 가셨을 테고 앞집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시니 제가 여기서 죽어나가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놈은 제 지갑에서 현금을 챙기더니 이제는 제 차키까지 집어들고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차도 좋네. 이거 타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겠어. 아줌마 미안한데 한동안 여기서 좀 자고 있어. 그놈이 제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콱콱콱콱광! 갑자기 밖에서 천둥 치는 것 같은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물 뿌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소방차 호스라도 끌어온 것처럼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제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 유리창과 차체를 사정없이 때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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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제 차의 도난 방지 경보음이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당황해서 창밖을 내다봤죠. 뭐야? 저 미친 할망구 뭐야? 왜 차에다 물을 뿌려? 밖에는 방 높아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그 낡은 호스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공동 수도함에 연결된 소방용 고압 호스를 끌어다가 제 차를 집중 공격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매서운 독수리 같았습니다. 차 유리가 깨질 듯이 물을 들이부으면서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저 집에 불 났다. 다들 나와봐. 영자네 집에 불 났어. 사실 불은커녕 연기 한 점 안 났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차 경보음을 계속 울리게 했습니다. 경보음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하던 청년들이 달려오고 이장님이 소리치며 대문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강도놈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호스를 돌려 뒷마당까지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놈은 젖은 땅에 미끄러져 보기 좋게 고꾸라졌고 달려온 마을 청년들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오고 테이프가 풀린 제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박 노파 할머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흠뻑 젖은 채 호스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시고. 할머니는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화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멍청한 여편네야. 아침 7시가 넘었는데 왜 대문에 물을 안 받아? 내가 뿌려준 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왜 기척이 없어? 할머니는 제가 강도가 든 걸 눈치챈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가 대문에 물을 뿌려 놓으셨는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나오거나 마당을 쓰는 기척이 전혀 없자 이상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할머니에게 마른 대문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집 담장, 주위를 돌며 살피다가 낯선 남자가 집안에서 서성이는 걸 보셨고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80대 노인 몸으로 집안에 뛰어들어올 순 없으니 가장 소란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으로 제 차를 물로 때려 경보음을 울리게 하신 거였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박노파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할망구인 줄 알았더니 김여사 목숨줄이었네 라며 다들 혀를 내둘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차를 향해 쏜 그 물줄기는 30년 전 자기 딸에게 쏘고 싶었던 간절한 생명의 동아줄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주무세요.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뿌리치는 듯 하더니 제 손에 온기가 느껴졌는지 마지못해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집 안방에 발을 들이신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제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그 지독한 냄새가 나던 딸이 자취방 문 앞에서 할머니가 느꼈던 그 절망의 끝,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셨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딸 향기 씨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곳이 바로 제가 이사 오기 전 살았던 서울이 그 옛날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밤 제 곁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앉아있는 박노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도를 잡고 난 뒤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그 깊은 밤, 할머니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썩은 고름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향기가 서울 미아동 그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죽어갈 때 말이야. 내가 그 독한 년이었어. 남편 바람 피워 나간 화풀이를 애먼 딸 자식한테 다 했거든. 돈 없다고 타박하고 서울 가서 성공하기 전엔 내려오지도 말라고 대못을 박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입에서 미아동 낡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아동 거기는 제가 30 중반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살았던 동네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아파트 이름이
청운맨션 아니었나요? 3동 402호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쥐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커지더니 제 손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향기가 살던 데가 거기 401호였는데 너 설마. 그랬습니다. 30년 전 제 옆집에 살던 그 조용하고 파리한 안색의 아가씨가 바로 할머니의 딸 향기 씨였던 겁니다. 당시 저는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옆집 아가씨가 매일 밤마다 부엌 창가에 앉아 소리 죽여 울던 소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지 복도에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썰렁하고 축축한 향기만 느껴졌었죠. 어머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저 그때 402호 살던 사람이에요. 그 아가씨 제가 기억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제가 집에서 만든 겉절이랑 멸치볶음을 좀 나눠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아가씨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꼭 엄마 손맛 같다고 울었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제 가슴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할머니가 딸의 단칸방에서 유일하게 발견했던 사람의 흔적이 바로 제가 준 반찬통이었다고 합니다. 다 비워진 반찬통 바닥에 딸이 포스트잇으로 적어두었던 글귀 엄마, 오늘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주셨어.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똑같아. 나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해볼게. 하지만 향기 씨는 그 반찬을 마지막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 반찬통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반찬통을 준 이름 모를 여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며 사셨던 거죠. 그 여자가 반찬 한 번만 더 줬더라면 그 여자가 우리 딸 문을 한 번만 더 두드려 줬더라면 하는 지독한 미련이 할머니를 물 뿌리는 귀신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리 향기 대신 너한테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야. 혹시라도 내 대문이 말라 있으면 우리 향기처럼 너도 말라 죽어버렸을까봐 내가 미친년처럼 그 호스를 못 놓았던 거야. 할머니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고 이 집 옆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마지막 흔적이 있던 그 아파트 이름과 비슷한 느낌에 이 집터가 끌려서 여기 자리를 잡으셨던 건데 30년이 지나 그 인연의 당사자가 제 발로 옆집에 걸어 들어온 겁니다. 할머니에게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시신에서 나던 그 지독한 고독사의 냄새를 씻어내려는 정화수였고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확인하는 유일한 소통이었던 거죠. 제가 이사온 첫날부터 할머니가 대문에 물을 뿌렸던 건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여자의 대문은 절대 마르게 두지 않겠다는 그 무의식적인 약속 말입니다.
밤새도록 저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터진 손등에 연고를 발라드리고 할머니는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셨죠. 30년 전 제가 건넸던 사소한 반찬, 한 그릇이 할머니를 살렸고 할머니가 30년 동안 품어온 그 지독한 슬픔의 물줄기가 오늘 저를 살린 겁니다. 어머니, 이제 물 그만 뿌리셔도 돼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저 안 가요. 어머니 옆에서 같이 늙어갈게요. 제 말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서글프고도 아름답던지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극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오거든요. 다음 날 아침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문에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온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죠. 그런데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그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머리맡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남겨두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신 겁니다. 그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집 문패와 함께 제가 30년 전에 빌려줬던 그 낡은 반찬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그 마지막 편지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유언이 적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는 말 진짜더라고요.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끓인 사골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데 그 소리조차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30년 전의 한을 토해내던 분이 온기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저는 정신없이 할머니가 남긴 그 낡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과 함께 제가 30년 전에 빌려줬던 그 플라스틱 반찬통 그리고 할머니 집에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아니 402호 아주머니 30년 전 우리 향기한테 건네준 그 따뜻한 멸치볶음 맛을 우리 애는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애미가 돼서 독살만 퍼부었는데 생판 남인 아주머니가 우리의 숨통을 틔워줬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도저히 이 집 옆에 더 서성일 염치가 없었습니다. 편지 속 할머니의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맺힌 피눈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그 순간 고마움보다 죄책감이 앞섰던 겁니다. 내 딸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여자를 원망하고 괴롭혔구나 하는 그 지독한 자책감이 할머니를 떠나게 만든 거죠. 내 집이랑 이 땅 원래 우리 향기 주려고 평생 폐지 줍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겁니다. 이제 이 집은 아주머니 거예요. 우리 향기 마지막 길에 따뜻한 밥 한 번 먹여준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나는 이제 우리 향기 곁으로 가서 아주머니가 준 반찬통 돌려주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박 노파 할머니 보셨어요?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동네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할머니가 갈 만한 곳은 다 가봤죠. 읍내 터미널, 예전에 폐지를 줍던 공터, 심지어 할머니가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시던 냇가까지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비명 섞인 외침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노인네가 어딜 갔을까? 몸도 성치 않은 양반이 김 여사 진정해.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곳 할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매일 아침 물을 뿌리며 떠올렸을 그 장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딸 향기 씨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죠.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어머니 마음을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대리석 벽면을 지나 향기 씨의 이름이 적힌 작은 유리벽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향기 씨의 사진 앞에 제가 30년 전에 줬던 그 낡은 반찬통을 내려놓고 그 곁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계셨죠. 할머니의 옷은 이미 차가운 밤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할머니에게 물을 뿌린 것처럼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몸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어? 대문에 물 뿌려야 하는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우리 집 대문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대문은 살아있음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들쳐업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80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의 몸은 제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꼭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죠.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자 씨, 이제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아니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보일러 연기 났을 때도, 강도 들었을 때도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벌써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힘내세요. 예.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며 건넨 서류 한 장이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기암을 앓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의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 아침 그 무거운 호스를 들고 제 대문에 물을 뿌려오셨던 거예요. 본인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옆집 여자만큼은 절대 죽지 말라고, 절대 말라 죽지 말라고 그 지독한 고통을 견디며 물을 뿌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력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죠.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자 씨나 우리 집 마당으로 데려다 줘.
나 거기서 물소리 들으며 잠들고 싶어?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러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이장님도 수다쟁이 이씨 할머니도 다들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노파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흔들며 자기 집 마당 평상에 누우셨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갑자기 할머니네 마당과 제 집 대문 위로 촉촉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대문을 적셔주는 것처럼요. 저는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이제는 제가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장례를 모두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은 전보다 훨씬 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적막하고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제 곁에 머물다 가신 그 따뜻한 잔상이 집안에 가득했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그 집과 땅을 정말로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꽤 큰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김 여사가 복권 맞았다며 부러워들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수억 원의 돈보다 할머니가 남기신 그 낡은 반찬통과 등기권리증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어린 향기 씨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할머니가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군요. 고맙다 내 딸을 잠시나마 배부르게 해줘서 이제는 내가 내 딸이다. 그 글귀를 보고 저는 며칠을 더 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이웃이 아니라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호스를 들었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못난 딸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7시 습관처럼 눈이 떠지더군요. 귀를 기울였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치익하는 그 정겨운 물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수도가에 놓인 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그 낡은 호스요. 차가운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손끝이 짜릿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 대문을 향해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없는 할머니네 대문을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대문말을 이롭게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무심코 뿌리는 물 같았지만 그 물줄기를 따라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슬픔과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멈춰서서 저를 보며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김 여사. 이제 박노파 할머니 대신 물벼락 여사가 된 거야? 보기 좋네. 이장님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호스를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 대문에만 물을 뿌리지 않아요. 옆집, 앞집, 그리고 마을 입구에 홀로 사시는 이씨 할머니네 대문까지 가서 물을 뿌려드립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아니, 김 여사, 왜 남의 집 대문에 물을 뿌려? 하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대문이 젖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제가 물 뿌리러 왔을 때 인사해 주시는 거 보면 마음이 놓여서 그래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젖은 대문은 안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물을 뿌릴 때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이 춥네요. 하고 주고받는 그 짧은 대화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생명줄이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가끔은 할머니가 쓰시던 그 낡은 집을 고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쉼터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름은 향기네 집이라고 지어두었죠. 할머니가 딸을 위해 평생 일궈온 공간이 이제는 이 세상의 수많은 향기와 영자들이 외롭지 않게 머무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대문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혹시 옆집 대문이 며칠째 바싹 말라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뿌려준 건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옆집 문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만드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옆집 박 노파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향기 씨를 만나 이제는 물호스 내려놓고 평안히 쉬시길 빌어주세요. 그리고 저 영자도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물줄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두들 대문말을 틈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1년 뒤 우리 마을은 전국에서 고독사가 없는 가장 따뜻한 마을로 뽑혔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7시가 되면 호스를 듭니다. 담장 너머로 할머니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자야, 대문 다 젖었다.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와라. 네, 어머니. 오늘 대문도 아주 촉촉하게 잘 젖었네요. 저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살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